예, 안녕하십니까. 예, 해커스에서 도덕윤리를 맡고 있는 박승원입니다. 어, 한 달 이제 돼 가는데요. 시험 뭐 거의 한 달 돼 가는데, 올해 시험 결과를 놓고 아마 일희일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나 적게 하셨던 분이거나, 그 결과가 대체로 뭐랄까요. 희보다는 비의 측면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전 것보다 확실히 좀 세부적이고 좀 낯선 내용들 또는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다고 아마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이제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정답을 특정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 할 정도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늘 뭐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번 시험은 이제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유형에 굉장히 유의하라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모든 문제가 다 가로넣기일 것이다. 뭐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맞았고요. 근데 그 이제 그 가로넣기도 문제였지만, 가로넣기를 통해서 서술을 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았다. 상당히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어떤 지엽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새로 시작하시거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결국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결국 꼼수는 안 통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큰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길. 내가 스스로 선택한 아주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변수가 좀 적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제 강의 요즘 이제 모토로 이제 정도로 가라, 올바른 길. 다른 게 없습니다. 남의 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또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합격 특강인데요. 합격 설명회, 뭐 특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합격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보통 뭐 합격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뭐 이 시험에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사실 100점 맞으면 기분은 좋지만, 우리는 목표는 사실 1등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사실 이 합격을 하느냐, 합격과 불합격만 있죠, 시험에. 우리 이런, 특히나 자격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높은 등수를 얻으시면 좋은 자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좋은 자리라는 건 뭐 여러분들 원하는 그 뭐 위치, 그쵸, 지역, 이런 걸 정도의 차이죠. 결국에는 합격과 이 한 글자 더 들어가는 불합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1년 동안 사실 계속 그 전략이잖아요. 저는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은 실전에 투입돼서 전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투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시범을 보일 수는 있고 전략을 짤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전투에서 제대로 제가 짜드린 전략을 활용을 못하거나, 또는 실전에서 떨어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무서운 글자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차근차근 한번 올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이제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혼란 비슷하게 가로넣기가 너무 많다. 근데 사실상 예고된 것이죠. 최근 몇 년의 경향이 가로넣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로넣기 기역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서술하는 이 형태를 계속 시사하면서 이렇게 낼 거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뀐 게 뭐냐. 10점짜리가 사라졌잖아요. 10점짜리를 뭐 이렇게 나누는 셈이잖아요. 4, 4, 2로. 그러니까 문제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문제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죠. 기존에 22문항에서 23문항. 근데 결국은 이 4점짜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또는 2 플러스 1, 1 또는 요번처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가로넣기 3개를 해서 짧게 서술하게 만드는 유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가로넣기 하나는 크게 보면 1점인데 2점을 만드는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고요. 이 2점을 바탕으로 해서 1점 1점 서술을 쪼개서 하여튼 느낌은 뭐냐 하면 채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 뭐 겉으로는 이제 공정성을 아마 제고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채점자들의 자의가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로넣기를 많이 넣다 보면 가로넣기 틀린 사람을 틀리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서술을 잘못했겠지. 소위 말하는 칼채점 하기가 아주 좋죠. 가로넣기 뭐 여기서 벌써 틀렸으면 뒤에도 어렵잖아? 연계되게끔 문제를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개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교하게 그리고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하나하나의 이 개념들을 숙지를 하고 좀 많이 좀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작년까지의 문제는 평이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개념들이 좀 되도록이면 나오던 것들을 좀 꾸준히 나왔는데 올해는 약간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으려고. 왜냐하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시험 문제를 내려고 저여저여 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은데 전에는 뭐 서술형 10점짜리 내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다른 과목들은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은 줄여지는데 이제 조각조각 내고 1점짜리들로 그 만족시켜 주는 거죠. 하나하나. 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2020년 우리 맨 뒤에 보시면 기출 영역 정리가 있는데요. 2020년 보면 이 크게 이제 우리 교과 교육학이 있고요. 교과 내용학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 처음 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잘 낯설 수도 있는데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우리가 교육학 20점을 빼놓고 나머지 사실 우리 80점이잖아요. 80점. 첫 번째가 우리 교육학을 한번 더 하는 셈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학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더 원초적이고 수준이 높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교과 내용학이죠. 흔히 말해서 이제 윤리 사상. 여기는 윤리, 교육, 윤리, 심리, 도덕, 심리. 그렇죠? 그리고 뭐 교과 과정. 뭐 이런 것들. 도덕 교육론. 그렇죠? 도덕 교육론.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올해도 22점이지만 대체로 이제 22점 정도 나오겠죠. 그 나머지 이제 사실 교과 교육학은 비중이 가장 높다고는 해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 교과 내용학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희비가 엇갈리죠. 크게 보면은 서양, 두 번째 한국을 포함한 동양, 세 번째가 사회, 정치, 통일 교육론을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체 동양 20점은 최근에 거의 지켜주고 있고요. 20점, 18점. 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시면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서로. 서양하고
사회 정치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활용을 해서. 근데 올해도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서양 사상하고 뭐 제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응용윤리를 살짝 걸쳤어요. 서양하고도 걸칠 수 있고요. 교과 교육론 안에서도 응용윤리를 걸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80점인데, 그래서 총점이 100점이잖아요, 우리. 합격선들 작년에 보면 높은 데를 해봐야 70점대, 그리고 낮은 데는 60점대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우리 뭐 교육학을 빼고라도 전공에서 몇 점 정도 맞으면 되겠습니까? 작년 쉬운 문제라고 했는데, 올해는 뭐 컷이 얼마 나올지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을 맞을 필요, 80점을 다 맞으려고 든다면 이 공부가 너무 힘든 공부가 되죠. 뭐, 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꽈탑을 달리시면서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하신 분들은 뭐 임용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분들, 보통의 대학생활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사실 이 임용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 전공을 선택을 했지만 이 윤리 과목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과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그냥 교수님하고 공부할 때 대학에서 그때는 재밌던 내용들도 막상 시험 문제로 무언가를 물어본다.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단답형 말고 조금의 서술형이 들어갈 때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원전이죠. 주자액을 그냥 통째로, 칸트액을 통째로 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뭐냐, 또는 가로 밑줄 친 뭐 가에 뭐 가로 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통째로 써라 뭐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전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이 원전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봐야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 본다고 치면 우리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4페이지인가요? 임용시험에 임하기 전에, 임용시험에 임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책들. 그래서 교과서가 있고요, 처음에. 교과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왜 이런 시험 문제들이, 이런 영역들이 이 안에, 서양 안에 뭐 고대, 중세, 근대, 뭐 현대, 그렇게 나눠져 있고, 동양 안에 뭐 유가사상, 노장사상, 불교사상,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유학사상, 불교사상.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영역이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시험 범위가 사실 이 교과서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라는 건 또 우리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없이 연구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면서 영역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총 11권의 교과서를 보게 되죠. 일단은 윤리와 사상 5권, 그리고 생활과 윤리 5권. 거기다가 고전과 윤리. 고전과 윤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게 꼭 한 문제씩 가로넣기 문제를 거기서 낸다. 고전과 윤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교과서가 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최소한 우리 이 교과 내용학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없는 사람 거를 얘기하지는 않더라. 막 정의천이 나오고요. 동양에서 예를 들어 동중서가 나오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도 갑자기 뭐 안 나오던 우리 뭐 카르납 뭐 이런 사람들 나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대에서도 뭐 갑자기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철학과 윤리, 우리가 뭐 철학 시험이라면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뭐 더 많이 나와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윤리와 걸쳐져 있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철학사 안에서 윤리 영역에 무언가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노자나 휴움 같은 사람들이 특히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로크나 홉스는 윤리보다는 사회정치 사상 쪽에 조금 더, 서양 사상, 윤리 사상보다는 이쪽에 좀 더 걸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윤리라는 과목의 특징인 거예요. 철학과. 근데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사상적 문제들은 윤리보다는 정말 그냥 철학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들도 꽤 나오더라. 특히 동양 사상은 뭐 윤리와 철학의 구분이라는 게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막 뒤엉켜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양 서양에 이제 고전들이 있어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써놨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1년 내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는 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또 수업 듣고 뭐 하다 보면 연계되지 않는 한 따로 시간을 내서 보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학생활에 희생하면서 봐야 하는데, 어쨌든 맹자, 노자, 당자, 순자 뭐 쭉 써 있잖아요. 국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거를 우리가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다 읽었지. 이러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왜 이것들이 도대체, 그쵸?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고 수록되었는가? 보면 교과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용문들 딱딱, 요즘에는 인용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교과서가. 왜 그게 도대체 인용이 됐는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출로 연결이 되고 시험 문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왜 그 문제가 나오는지를 교과서가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었죠. 그 밑에 이제 기본 개론서 또는 뭐 여러분들 뭐 필독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최소한입니다. 이거 최소한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기는 한데 개인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원 강의를 전제로 하면, 학원을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면 학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커버해 주는 거죠. 원전부터 시작해서 교과서까지 포함된 걸로 교재를 쓰고, 저도 지금 이제 교재가 곧 이제 1월 달부터 강의하는 교재가 출간이 되는데, 저도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묶어서, 제가 뭐 새로이 책을 쓴다면 그거는 교재가 아니죠. 교재라는 건 철저하게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좋은 내용들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아니면 또는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잖아요.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경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이해를. 두 번째 뭐냐면 시간 단축이에요. 왜냐하면 이 많은 것들을 다 내가 혼자 하기에는 힘들거든. 그걸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학원, 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면에서, 그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전략까지 다 짜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조금이라도 체력 키우고, 그쵸? 전술을 익혀가지고 실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개론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 봐도 우리가 뭐 꼭 봐야 되는 것들, 중국 철학사, 서양 윤리학사, 이게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양 동양을 익히려면 사회 정치 사상은 사실 뭐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공화주의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비롤리체, 그리고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유주의나 짧은 에세이들에 나오는 쉬운 그 문장들부터 시작을 하고, 쉽진 않은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사회계약론, 뭐 사회정치 사상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교과교육론에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꼭 읽어야 되는 것들, 도덕교육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왜냐하면 요즘 새로운 이론들이 시험에 이제 교과교육론에 툭툭 던져지잖아요. 예상하신 분들은 되게 흐뭇해하면서 답을 맞추지만 이런 것까지 나와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내는 게 이제 우리 올해 이제 한번 출제위원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내려면 낸다 이런 것도. 그다음에 정부 자료 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부 고시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이해,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을 해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출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뭐 에링턴 거 읽으면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나오는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것도 조차도 원문 위주로 좀 많이 보시고, 설명은 사실 저 학원에 와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혼자 낑낑 매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잘 안 되실 때는 와서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 강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시험 경향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져주는 것. 그게 이제 4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4월까지. 1월 달에는 동양사상, 한국사상 교재는 이제 1월 초에 이제 바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서양윤리. 서양윤리 같은 경우도 올해 어떻게 보면은 평이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이제 교차해서 나왔고, 동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제 좀 어려웠고요. 좀 어려웠다기보다 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안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우리 불교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불교 쉽게 나와서 고맙게 생각하는 영역이었는데, 불교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필요는 없겠다. 진홀 문제도 사실 낼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지엽적인. 근데 많은 분들이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또 가볍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과 윤리 같은 책에서 이제 소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받아보고 나면 시험장 안에서는 막 발동동 구르고 머리에 진땀이 나지만, 또 막상 와서 복기를 해보면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사실 나올 만하고, 왜냐하면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7년 지금 제가 분석을 해봐도 다시 또 과거 회기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신 거예요.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또 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더 이제 범위를 넓히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안타까움은 있죠. 적어도 우리 도덕윤리 영역만큼은 굉장히 이거 잘 지켜줬는데, 영역 안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에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어느 정도는 걸쳐야 낸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그게 좀 깨질까봐, 내년에도 깨지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깨질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기본기를 최대한 다져나갈 거고요. 그 연간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3월 달에는 서양 정치사상 통일교육론. 한 달 단위로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이제 2타임씩 강의를 할 건데요. 4월에는 이제 기본 교과교육론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달 동안에 기본기를 다지는데, 이 기본기라는 게 여러분 그 각 사상별로 쭉 설명도 되겠지만,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중의 기본들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가지고, 이제 5월, 6월, 7월, 8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지만, 여기서 새로이 뭔가를 듣는다, 이건 상당히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많은 부분을, 지금 이미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반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것만 가지고서 뭘 해보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5월, 6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이면서 가장 저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기출 분석하는 시기. 기출 분석하는 시기에 1, 2, 3, 4월에 기본기가 5, 6월에 기출 분석을 막, 어떻게 보면 의욕을 고취시켜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다 본 거였어. 이론하면서 이거 다 해보니까, 아, 기출 분석 별로 내가 낯선 게 없더라. 이러면 이제 성공의 길로 많이 가까워지는 5, 6월에 뭔가 되게 낯설고 헤맨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5, 6월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도 5, 6월에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 7, 8월, 9월, 10월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5, 6월에 날씨 제일 좋을 때잖아요. 이땐 좀 무리해서라도 따라잡으셔야 돼요. 공부를. 기출을 완벽하게 장악하시고 어떠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어떠한 유형이라는 게 몸에 딱 익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7, 8월 강입니다. 7, 8월 문제풀이.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때 문제풀이 하면서 온갖 훈련들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쓰는 연습.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쓰고 가로넣기 안 나왔을 때 막 여기서는 많이 괴로워하셔도 되잖아요. 다음에 쓰면 되니까. 못 썼을 때 그 막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빈틈을 메우는, 완전히 메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월, 10월로 넘어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갑자기, 예상 문제 찍어주는 거 맞춰가지고 들어갈 거야. 이런 의미의 모의고사 아닙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애썼던 결과를 확인해가는 단계가 모의고사. 작년에 저는 이제 10회, 왜냐하면 이제 작년은 제가 절반 영역을 맡았었는데, 올해는 왜냐하면 작년, 왜 제가 이제 전체를, 맡게 되었느냐. 작년에 이제 절반만 모의고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 이런 거보다는 절반만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도, 서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는 너무 안 나오면은 내가 서양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동양이 너무 취약해. 이런 또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를 다 내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실전 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절반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모든 것을 다 전 영역을 함으로써 균형 있게. 그리고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막 하는데 서양이나 교과 교육을 질문하시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좀 괴롭더라고요. 제 영역이 어디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은 아마 이제 다 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전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이 여러분들의 균형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커리큘럼으로 10월, 11월 최종 모의고사에서 작년 이제 10회를 했어요. 그래서 10회를 하다 보니까 뭐 다 걸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120문제를 냈는데 10회 12문제씩 120문제를 냈는데 뭐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결과를 놓고 보니까 몇 문제 빼고는 다 사실 한두 문제 빼고는 그 주제 안에 다 걸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그게 무슨 적중이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출제위원들이 제가 낸 문제랑 똑같이 내거나 적중이란 말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출제위원이라 뭐 친분이 있다거나 뭐 힌트를 얻었거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그 기출 문제하고 제 모의고사랑 이제 비교를 나중에 해볼 텐데 그때 보시면 이래서 주제가 이렇게 걸치는구나. 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들은 정해져 있고 나오는 인물들도 그걸 지키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반드시 그 룰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숙지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저는 큰 덩어리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것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올해는 하여튼 그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 한 해 또 이제 시작을 한 셈인데 결국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도 물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략 전술을 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는 그리고 올해 시험의 이 경향 때문에 바뀐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먼저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 한 해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교재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사이사이에 교재 안에서 빠져 있거나 또 제가 새로 이제 영감이 떠오른 내용들 그리고 새로 발굴한 원문들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에 특별 자료로 배포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만약에 교재만 너무 믿고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 빠진 부분들을 보충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올 한 해는 여러분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목표 어디 갔죠? 목적 단 하나입니다. 우리 결과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이제 동양사상 강의로 이제 올해 시작할 거고요.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각오하면서 또 매일 각오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강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합격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